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희나리와 채무자라는 2021년 하반기에 나온 문서의 일부입니다. 네, 이게 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이런 절차에서 만난 분들하고의 경험담 그런 성찰 같은 걸 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무자분들 사연도 있고 또 중간에 희나리라는 좀 독특한 소재도 나오고요. 사회에 대한 생각도 좀 엿볼 수 있는데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핵심 내용들 위주로 같이 좀 따라가 보시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첫 이야기가 2018년 2월 서울회생법원 면담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67세 채무자분이셨는데 개인회생 절차 중이셨답니다. 개인 회생이면 빚을 좀 조정해서 꾸준히 갚아 나가게 도와주는 거죠. 네, 맞아요. 이분이 40대 중반까진 정규직이셨는데 그 뒤로는 비정규직, 주로 택시 운전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혼 상태에 20대 후반 따님이 한 분 있고 아, 그럼 경제적으로 좀 힘드셨겠네요. 네, 부채가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가진 재산이라곤 보증금 3천만 원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요. 근데 문서에 묘사된 모습이 좀 인상적이에요. 얼굴이 부어있고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고만 하셨대요. 아휴,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네, 근데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하셨다고 하고요. 단순히 좀 안타깝다 이걸 넘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법적 절차라는 게 당사자한테는 정말 큰 심리적 부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건데 오히려 그 절차 때문에 더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맞아요. 설명을 요청했다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해 보려는 의지인데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다는 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부채 규모가 훨씬 큰 일반 회생 사건인데요. 아, 일반 회생이면 개인 회생보다 비액수가 훨씬 많거나 담보가 있거나 그런 경우죠? 네, 이건 2020년 2월 서울회생법원 조사위원실에서의 일입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을 도와서 채무자 재산 상태 같은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고요. 네네. 근데 이 채무자분은 조사위원 지시를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자료 요청서가 8페이지 분량이었는데 요청한 자료의 한 30% 정도만 제출된 상태였고요. 30%면 많이 부족하네요. 일부러 안 낸 걸까요? 아니면 글쎄요. 문서 뉘앙스는 약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특히 엑셀 시트가 10개가 넘었다는데 그걸 검토하는 동안 채무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땀을 막 흘리고 조사위원이 뭐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묘사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뭐랄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거나 비협조적이라기보다는 그 복잡한 요구사항 앞에서 그냥 압도당한 느낌? 정보 과부하 같은 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네. 혹은 정말로 그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서류 내세요 할 게 아니라 채무자가 절차를 좀 제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선 사례랑 규모는 다른데 결국 개인이 어떤 시스템 앞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런 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소통의 문제, 정보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네. 자, 이번엔 좀 현장으로 가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철골 구조물 공장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채무자가 운영하는 곳이랍니다. 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군요. 네. 현장에는 철제 빔 같은 게 여기저기 쌓여 있고 노동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일하는 분들이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런 다양한 국적의 분들로 보였다고 해요. 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요. 네. 채무자는 그냥 간단히 인사만 건네고 말았다고 하고요. 이 장면은 그 채무자라는 딱지 뒤에 가려진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여러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그리고 그 노동력 구성이 다국적이라는 건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빚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 구조, 노동시장 이런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슬쩍 보여주는 단면 같기도 하고요. 그냥 추상적인 채무자가 아니라 실제 돌아가는 현장의 모습인 거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네요. 이번엔 개인 파산 절차 중인 분 이야기입니다.
파산이면 이제 재산 정리하고 빚 면책 받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회생과는 좀 다르게 이제 갚는 걸 전제로 하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쪽이니까요. 네. 이분은 농촌에서 쓰는 그 플라스틱 반쟁이 모자 있죠? 그걸 쓰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얼굴에 주름이 깊게 피어 있었다고 하고요. 아, 면담 중에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 정원놈들이 아니었으면 나도 파산 신청 안 했어. 정원놈들이요? 채권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망하는 투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한 게 파산 신청 중인데도 자기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고 해요. 파산 중인데 사업을 계속하고 수입이 있다고요? 그건 좀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문서에서도 그 점을 좀 의아하게 보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이는 건 또 다른 심리 같아요. 앞선 사례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의 분노 혹은 자기 합리화 같은 거요? 채권자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파산 중에도 사업을 계속한다는 그 말은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회생과는 또 다른, 더 복잡한 감정과 상황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 각박하고 힘든 현실 이야기들 속에서 필자가 좀 뜻밖의 대상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내요. 바로 희나리입니다. 희나리요? 그 무말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가을에 처마 밑에 이렇게 매달아서 말렸다가 나중에 물에 불려서 나물로 해먹는 거예요. 필자가 이걸 자기 사법시험 준비 시절 경험이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개인적인 경험이군요. 네. 시험 떨어지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마침 처마에 희나리를 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앞으로 어쩔 거냐 물으셨고 자기는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대답했는데 네. 그 순간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에서 어떤 강인함을 봤다고 해요. 그 뒤로 희나리가 자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게 겉보기에는 채무 이야기랑 좀 동떨어져 보이는데 사실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결고리일까요? 바로 회복력이라는 주제죠. 그 바싹 마른 희나리가 결국 물에 불려져서 다시 생명력을 얻고 쓰이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겪더라도 그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끈기, 뭐 그런 근본적인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마른 무청이 다시 불어나는 모습에서 그런 걸 보신 거군요. 네. 뭐랄까, 절망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찾아내려는 그런 메타포라고 할까요? 필자 개인의 경험이 앞서 나온 채무자들의 이야기와 만나면서 보편적인 메시지로 좀 확장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절망 속 희망이라. 필자가 이런 성찰을 좀 더 넓혀가는데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아시죠? 네, 알죠. 유명하죠. 미야자키 감독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왜 계속 만화 영화를 만드냐는 질문에 어린이들에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답한 걸 보고 필자가 이걸 채무자들 이야기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어떻게 연결시키죠? 많은 채무자들이 어떻게든 재산을 좀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혹독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어떤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시스템 비판적인 시각이네요. 네. 그리고 또 영화 에반 올마이티 있잖아요. 문서에는 노아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 이 영화 같아요. 거기서 주인공 아내가 남편이 방주 만드는 걸 보면서 신에게 막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약간 황당해야 하면서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그냥 법률 서류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절박함, 그리고 어쩌면 이 시스템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같은 걸로 읽어내려는 시도인 거죠. 미야자키 감독의 말이나 영화 장면을 빌려와서 논의를 개인의 어려움에서 사회 구조, 시스템의 의미 같은 더 큰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단순히 사건 처리 과정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희나리와 채무자 문서를 통해 빚과 파산이라는 문제 안에 담긴 참 여러 얼굴들을 만나봤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어떤 감정적인 무게감부터 시작해서 관료적인 절차 앞에서 느끼는 어려움, 또 숫자 뒤에 가려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희나리처럼 우리 일상과 연결된 어떤 상징적인 의미까지. 네, 아주 다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서가 뭐 명쾌한 답을 딱 주는 건 아니지만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힘겨운 싸움을 우리 사회 구조나 가치, 또 회복 탄력성이나 희망 같은 좀 더 철학적인 질문들과 연결시키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까 그 영화 속 기도처럼 법정에 제출되는 그 수많은 탄원서들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냥 형식적인 서류 제출,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이 시스템에 던지는 어떤 근본적인 물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